미디어데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인터뷰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보시기에도 청주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분인데요. 네, 좀 이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마 말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얼굴 보고 아마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김진영입니다. 네, 김진향, 네. 그죠? 향자는 혹시 향기향자를 쓰시나요? 당연하죠.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향기향자입니다. 네. 보통 여성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가 글자인 것 같은데. 북측에 있을 때 네. 가장 많은 놀림을 받았던 게 이 네. 이름 때문입니다. 네, 북측에는 진짜 설향, 음, 진향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음, 다들 북측 사람들은 저한테 우리 명찰 달고 있었거든요. 네, 늘 보면서 야우뚱 제가 설명하죠. 네. 그래, 향 맞아. 내 이름 맞다니까. 네. 설명해 줄 정도로 네, 네. 진향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 청와대로 들어가 가셔서 예. 그 NSC라고 하죠. 국가안전보장회 예. 사무처. 사무처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쭉 그냥 참여정부의 비서실에서 또 남북관계. 행정관도 예. 했었고 비서관도 하셨었어요. 승진하신 건데 그러면 그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6개 부처, 대통령 임명직위, 예. 인사비서관. 인사비서관을 예. 했던 고위직 완전히 그죠?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저랑은 제가 쭉 좀 이력을 보니까 그 교집합이 좀 있는 부분이 네.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언론 쪽에 일을 하다가 제가 딱 1년 외도를 한 게 그 김종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1년 했거든요. 김종대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어째 김종대 의원하고 같이 예, 같이 좀 근무했었어요. 교집합이 있었겠다. 국방 뭐, 쪽 담당하셨죠. 사이가 안 좋으시진 않죠? 그걸 제가 사이 솔직히 얘기하면요. 네.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네. 지금도 같이 일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똑같이 아마도 평화 통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복무하고 있다. 동료, 선배로 그렇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출연하기 직전에 그 충청이부랑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평소에 김종대 의원이 전 의원이 했던 얘기와 매우 제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보다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아, 네, 왜 김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미적미적한지 모르겠어요. 아.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너무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좀 이렇게 그 미친 쪽인가요? 아마도 김종대 의원님은 네.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게 이렇게 유튜브 하면 네, 자꾸 톤다운 해달라 그래요. 아. 뭔 톤다운? 진실의 톤다운 어디 있냐고 막 제가 좀 다그치는 입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녹화 방송인데 예. 오늘 5월 2일이잖아요. 네. 불과 닷새 전이 그 4월 27일 네. 바로 3년 전에 그 한반도 남북 관계에 봄이 왔다. 네. 네. 다시는 그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 확신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3년이 흐른 지금의 느낌은 다시 겨울이 온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김여정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죠. 예. 김여정 부부장이 그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바이든 그 발언과 관련해서 네. 그 어떤 그 상한 행동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얼마 전에는 또 다시 3년 전에 그런 봄날은 오지 않을 없다고 했나요? 네.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지 않을 것이다니까. 오지 않을 것이다. 네, 뭐 가능성은 예, 있지만은 좀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4.27 3년을 맞아서 현재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일단 소회. 예, 갑자기 약간 막 즐거워하시다가 표정이 좀 이렇게 한숨을 쉬는 표정으로 바뀌셨는데 소회를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소회인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뭐 가감 없이 솔직한 진실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난 3년을 돌아본다. 결론적으로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래도 되는가? 다들 온 국민이 8천만 전민족의 성원들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게 네.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예. 똑같이 함께 읽었던 문장입니다. 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로 엄숙히 천명하였다. 그랬는데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선언의 그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 환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그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실은. 네. 올해 들어 특히나 이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 남북미 관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는 남북미 관계 속에서 미국의 정책을 못 바꿉니다. 우리는 북측의 정책을 못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모든 위기는 보편적으로 뭐 다들 미국의 반대 때문이야. 미국이 종전평화협정을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남북 교류를 반대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상수고, 그런 미국의 상수적 반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전략과 정책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미국 반대 뒤에 숨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풀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의 정책 실패다라는 판단 속에서 네. 분노가 큽니다. 네. 소회. 그러니까 6.15의 감격이 물론 가장 저는 크기도 네. 했지만 네. 그 뒤에 이제 또 14 선언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또 4.27 선언이 맞습니다. 있었고 특히나 저는 9.19 때 그 백두산.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전에 아. 영남도 경기장에서 연설문. 예,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 예. 아니, 저는 가슴이 솔직히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많이 울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말 분통이 터지는 가슴이 터지다가 이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됐는데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트럼프가 변죽만 울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했나 솔직히 이런 얘기를 안 할 예. 수가 없는 게 예. 그 바이든으로 이제 민주당 정부로 교체가 됐지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동맹 강화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 동맹 강화라는 게 결국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또 일본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중국도 견제하고 어찌 보면 남북 관계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그 지난 그 공화당 트럼프 정권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씀하신 것에 거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9.19 평양선언 당시에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연설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죠. 전 세계를 향해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측이 화해와 민족의 평화를 진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절실히 확인했다 그랬어요. 네. 그랬다라면은 그게 맞게끔 남북 관계를 쭉 밀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행보는 소위 말하는 미국 네오콘들의 엄청난 개입 속에서 워킹그룹에 딱 갇혀가지고 남북이 실천할 수 있었던 많은 과제들을 거의 실천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갔고 그것을 미국 탓, 미국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고 봐요. 미국의 반대는 상수였다. 그러면 그 반대를 넘어서 우리의 정책적 지혜를 과감하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탓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미국 이야기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건 그렇죠. 미국이고 북한도 그렇죠. 바꾸기 어렵고 결국은 우리를 바꾸는 거는 그나마 그렇죠. 가능한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 결국은 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바이든 행정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 바이든 이야기했죠. 진짜 중요한 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우리의 확고한 인식, 철학, 문제의식, 정책이 있으면 누가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우리 중심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정책이 달라질 것인가? 바이든이 예를 들어서 오바마식의 방치로 갈 것이냐,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 바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되고 바이든의 선택지를 판단하고 대응하면 되는데 미국 중심에서 하고, 즉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책,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이든 시대가 아니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일 뿐이고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전략 정책은 확고하게 세우고 선택하면 되는데 말씀처럼 네. 딸려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바이든 대통령은 말입니다. 분명히 발표했어요. 북에 대해서는
제재, 억제 기본하겠다 그랬어요. 안 바뀌죠. 네.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외교적 협상도 하겠다 그랬죠. 앞에 이걸 내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CVID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하죠. 이 많은 것들은 결론 지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도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의 이해관계를 더욱더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한마디로 제재 압박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금융자산가들, 군수재벌가들, 그리고 석유재벌들 이들의 이해관계가 국무성을 통해서 반영되는 바텀업으로서 굉장히 더욱더 어려운 조건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 딸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4.27 선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남북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얘기했고 예. 또 전쟁 해소를 얘기해서 사실 그 이전에 어떤 6.15나 14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다 무산이 돼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잖아요. 예. 지원재단 이사장이니까 사실 일을 좀 지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할 수 네. 없는 상황,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현재 뭐 설명을 드리면 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이 관리 운영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2천만 평 전체 개성공단의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를 내서 개성공단 전체 책임기관으로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자. 그 관리위원회를 남과 북이 동시에 같이 네. 운영을 하자. 네. 관리위원장을 어떻게든 남측의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그런 체제인데요. 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닫고 나서 지금 우리 재단은 뭘 하는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각종 국민 여론들을 좀 제거하는 문제, 공단의 가치를 좀 확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당시에 개성공단에 있었던 우리 기업분들, 네. 우리 노동자분들, 그들 지원하는 문제 이런 업무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꽉 막혀 있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오히려 해법이 더 난해해진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개성공단이 그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개성공단이 기여를 할 수 있다 없다 다부터 얘기하시면 당연히 있다. 예, 아주 당연히 있다.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개성공단이 2016년 그 2월인가요 가동 중단이 되고 지금 5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제라도 사실 이제라도가 아니라 그 빨리. 지난 그 네네. 3년 전 합의에서도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빨리 다시 정상하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 왜? 예, 왜? 매우 단순하잖아요. 네, 국민 행복을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네, 이렇게 개성공단 재개가 국민 행복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잘 모르실 거예요.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미. 우리는 개성공단을 그냥 공단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남과 북이 최초로 평화를 위한 경제 협력의 마당으로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측을 설득해서 하자고 했죠. 경제 협력이 고도화되고 북측 땅에 남측의 기업들이 수천 개가 수만 개가 들어가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돈도 벌면서 우리가 네, 평화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합의했던 첫 사례이죠. 14년간 개성공단을 운영해 봤는데 진짜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평화가 통일이 만들어지던 기적의 공간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오래 가치를 하셨죠, 거기서 실제로? 예, 예. 저는 오랫동안 그 개성공단에서 직접 대북 협상들을 전담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 14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진짜 60년, 70년 분단 체제를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겠구나. 매일매일 평화가 통일이 만들어지던 기적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한마디로 그냥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없다. 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우리 남측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전쟁적 상황 속에서 분단 체제 속에서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 위기가 항존하는 상황 속에서 네. 평화도 만들고 돈도 벌어요.
실제로 14년간 개성공단은 이 평화와 번영을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줬어요. 다만 이 가치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퍼주는 걸 개성공단을 예. 거짓 왜곡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인식을 심었기 우리가 때문에 국간에 뭘 퍼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네. 이런 평화가 통일이 눈앞의 현실로서 체험적으로 운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이 분단체제 속에서는 우리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빨리 이뤄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정책 실패의 사례로서 닫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열면 열수록 국민 행복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죠. 돈도 네. 벌고 평화도 담보하고. 평화도 담당하고. 저는 그 말씀을 10분, 100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언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예. 뭐 중국에 뭐 진출하고 베트남 진출해서 하려면 일단 언어 문제가 걸리고 말이 통하고.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 또 1시간. 생산성. 예. 북청 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예. 이직률 0%. 그리고 실제 노동 생산성이 저도 이제 제가 중국의 기업들을 취재한 적이 한국 기업들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언어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네. 다 따져 보면은 결국에는 국내 생산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중국에 나가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을 보고 나가는 거지. 거기서 뭐 나가서 더 싼 임금에 뭐 이런 생산성 이런 것들은 국내만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먼저 평안이 안보니 통일이니 가치는 좀 멀리 있다면 예. 돈이 얼마나 걸리는가? 예. 북청 노동자들이 2004년 12월 달에 받았던 한 달 실질 임금이 우리 돈으로 한화로 한 달 실질 임금이 6만 3천 원이었어요. 일당이 아니고 한 달. 한 달이 6만 3천 원인데 네. 이 한 사람의 노동력의 파워는 얼마나 되는가? 예. 생산성, 예. QC, 품질 예. 이게 우리 남측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요. 왜냐? 예. 숙련도가 너무 높아져요. 직장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잖아요. 네. 1시간 거리, 물류, 말 통하죠? 직장 안 옮기죠? 관세가 없어요. 무관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줬을 때가 언제냐? 2015년 12월 달에 임금을 제일 많이 줬어요. 한 달에 15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13명의 북측 노동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남측 기술자만큼 일 잘해. 이런 공단에서 돈을 못 번다라는 것은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네. 예. 개성공단은 예.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었어요. 이걸 국민들이 알면 저 방치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알면 열으라 가겠죠. 눈 닫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다시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이 말씀은 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네. 이쪽 분야의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탄핵을 당했는데 네. 개성공단을 닫은 그 역사적 죄과는 네. 어떤 탄핵의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탄핵의 이유가 돼야 된다. 네. 이것은 민족사회 통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범죄 행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닫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임금이 그 정도였다는 건 오늘 제가 듣고 처음 또 알았어요. 그 사실은 정도 차이인지는. 개성단 예. 우리가 알면은 이건 네. 그러니까 저는 언어 문제, 생산성 문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옛날에 네. 그 병아리 감별사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냥 잡으면 아는데 그렇죠. 중남미 쪽에 주면은 한참 만지고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다는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네. 그 업무를 하면서 네. 진짜 많은 나라에 출장을 나가봅니다. 네. 중국, 베트남, 네. 동남아. 네. 우리 개성단 입주 기업들이 본사가 개성에만 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진짜 많아요. 다 똑같이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한 가지를 물어봐요. 이 베트남에, 미얀마에, 인도네시아에, 캄보디아에, 중국에 노동 생산성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다 한마디씩 하죠.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동 생산성을 똑같이 담보해요. 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거 플러스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판 역할을 하고 어마어마하죠. 예. 개성공단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예. 그것 자체가 이미 평화의 구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자체가 군사적 긴장이니 안보니 이런 것들이 위기가 점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억눌러 주죠. 뭐 한쪽에서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남과 북이 북측단 그곳에서 같이 막장까지는 일하고 안 가는 있다? 거죠. 막장까지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것이 바로 군사적 긴장의 에스컬레이팅을 억제해줬던 안전장치. 네. 그래서 안보적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또 이해하는 게 그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회사가 예. 그 충청립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예. 도종환 의원이 이제 해직교사 시절에 만든 신문사였는데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네. 저희가 그 2004년부터 그 박왕자 씨 사건이 터진 2008년까지 7월 사건. 예, 예. 그 저희는 그때 3월인가 4월 달에 갔기 때문에 네. 그 해까지 5번에 걸쳐서 북한에서 금강산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간 게 2005년도였는데 솔직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통일선봉대도 하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했었는데 그 막상 2000년도 처음에 북한에 들어갈 때에는 설레이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두려워하셨군요. 그 전에 그 입경할 때 네. 관광객 한 명이 그 인민군이 타가지고 입경할 때 이제 검사를 하는데 총을 손으로 잡고 이 총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전원이 내려서 다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치른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눈 마주치지 마라.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 버스 안에서 고개를 못 들고 제가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육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예, 저희 차를 타고 그냥 네. 그 어디 옆 동네 가듯이 남북을 드나들고 알게 되면 예. 친해지죠. 정말 친해졌어요. 네. 예. 처음 똑같습니다. 친해져가지고 같이 맥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짜 그 공동 경비격이 저 JSA를 몇 번 찍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안전판이구나. 이게 그 아까 개성공단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되고 뭐 금강산이 아니라 묘양산도 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서로 막장까지 전쟁하는 상황까지 안 가겠구나. 이게 또 미래적으로 보면 통일로 가는 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혔다는 거죠. 예. 이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북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분단되어 있었죠. 분단 체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분단 체제가 우리한테 이미지화했던 북, 호시탐탐 적화 야획을 노리는 북, 찌질한, 루저, 나쁜, 혐오스러운 이런 북, 적대적 분단 체제, 즉 전쟁적 상황 속에서 북은 전쟁의 상대방 적이기 때문에 이미지화했던 영상이잖아요. 북이 그렇죠. 직접 만나보면 적대적 분단 체제가 이미지화했던 북은 직접 만나보면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허구적, 매우 왜곡된 북에 대한 상대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가서 만나서 대화해보고 소주 한잔 해보면 알게 되죠. 근데 네. 개성공단에서 네. 14년간 남과 북이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이 생활했어요. 네.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닫아야 되는 것이 개성공단이었고 신압으로 돈도 벌면서 평화도 통일도 수십 년에 걸쳐서 평화공정 평화번영으로서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개성공단 남북 경협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만나보면 분단 체제가 가르쳤던 북은 진짜 가짜가 많았구나, 거짓이 많았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 여행이든 인적 교류든 사회문화 교류든 남북 경협이든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때 그 충청리가 그 사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현대 아산에서 네. 그냥 사업자를 줬던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줬던 거고 개성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제가 교성관광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또 저희가 받기 위해서 제가 네. 그 대표로 제가 개성 취재를 갔었거든요. 예. 갔었는데 그 바로 직후에 박완규 그 사건 나면서 터지면서 안 됐군요. 끝나 버렸고 지금 이제 이 상황. 개성관광은 당시에 우리 네. 모든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만 기억하시는데요. 네. 개성관광은 당일 관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네. 개성관광 많이 나갔었어요. 예. 개성관광 근무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갈 수도 있었어요. 관계가 좋을 때. 당국 관계가 좋으면은 제재하지 않죠. 왕건능, 공민왕릉, 뭐 선주교 이거 말고 박연폭포. 박연폭포를 봐야 야 이게 진짜 조선 3대 삼 대 가봤습니다. 폭포구나. 진짜 네. 크잖아요. 네. 공민왕릉, 왕건능, 뭐 고려 예적들도 보고 해야 아침에 서울에서 들어가서 다 돌아보고 거기서 점심 먹고 저녁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게 평화가 그게 통일이지 않습니까? 하셔야죠. 그러니까 금강산은 그 이 펜스가 있는 그 어떤 특권에서 움직였다면은 개성관광은 이제 가서 보니까 개성 시민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청주가 그 세계 최고의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발자본인 직지를 예. 인사한 데가 청주잖아요. 예. 거기 갔더니 그 개성 박물관에 맨 들어간 입구에
우리 민족은 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뭐 그 인쇄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왜 그랬었는 줄 아세요? 거기 북활자가 나왔잖아요. 예. 아니, 같은 민족이니까. 아, 같은 우리의 민족이고, 역사예요. 예, 우리 역사고. 우리의 역사예요. 아, 맞아요. 우리 역사고. 또 똑같아요. 복활자라고 해서 예, 예. 실제 활자가 발견된 게 그쪽에서 개성이라서 맞습니다. 청주랑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역사의 공유. 거기 이제 딱 하고 이제 그 밑에 김일성 딱 해서 김일성 교시를 해가지고 딱 그 현판이 딱 걸려 있었거든요. 생활하고 대화해 보면 이래서 같은 민족이구나. 5천 년 이상을 함께 살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경제제도 뭐 소위 말하는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은 요만큼의 다름일 뿐이고 예. 인식, 세계관, 정서 모든 게 이런 게 민족이구나를 진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겪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좀 보면 가끔 이제 북한이 발표하는 뭐 일본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걸 좀 통쾌한 느낌이 들죠. 섬나라 무슨 족속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전 개성을 얘기할 때 오늘 우리 이사장님 뵙기 전까지 그 지난해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은? 그 사건 하나를 네. 6월 16일의 사건을 설명하려면은 그 이전 3년을 얘기해 줘야 되죠. 아, 4.27 오죽하면? 당연하죠. 이런 네. 거죠. 2017년의 전쟁의 위기. 먼저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남북미 관계는 말입니다. 남북미 3자 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의 사물입니다. 분단 체제는 항상 일방적 관계로 묘사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주 마무리 질서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듯이 상호 작용의 관계잖아요. 남북미 관계도 상호 작용의 관계인데 그 6월 16일에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를 6월 16일 사건만 보면은 전체적인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네.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4.27 판문점에서 나오게 됐던 배경, 6.12 싱가포르 합의, 9.19 평양선언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어떤 약속들이 왜 안 지켜졌는지, 북측은 왜 분노했는지 이 상호관계들을 다 보다 보면 야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행위 자체가 두둔될 수는 없어요. 아주 나쁜 행위예요. 그렇죠. 비판받아 마땅해요. 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것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는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것은 상호 약속 합의 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던 두 번, 세 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행은 사실 안 한 거는 우리가 안 했죠, 계속. 사실은 네. 우리가 약속 파기도 있죠. 네. 그리고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도발들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의 복합으로서 그 사건이 있었고 과정에 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개성공단 안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 폭파 행위는 4.27 판문점 선언 자체를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위기죠, 사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관계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초가 개성문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예. 이런 개성의 가치를 알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제안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에서 이미 예전에 마스크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네. 개성공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그렇게 품귀 현상이라고 그랬을 때 공단을 열면 요 마스크 제조업체들만 딱 돌려가지고 한 달에 1억 장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미국도 공급하고 다 보급할 수 있도록 공단 전체 재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다가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요 업체들만 좀 부분 가동하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재개의 틀들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던 것이죠.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 결국 못 열게 됐죠. 돌파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거죠.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라도 하자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공통분모가 진짜 많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 온 얘기가 첫째는 남북관계가 참 어렵다 꼬여 있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는 개성공단은 꼭 필요하다. 예. 평화와 번영을 예.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꼬여 있는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위기를 단초가 기회를 될수 만들 수 있는 단초. 단초다. 예. 그러면 이제 푸는 방법. 네. 그걸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저희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개성공단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이 반대해서 결국 미국의 반대가 무섭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못 열고 있는 것인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여쭤볼게요. 안보리 제재를 넘어서는 미국의 제재가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보리 제재만 풀면 되는 건지?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다릅니다. 예. 사실은 안보리 제재 자체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더욱더 강구한데요. 예. 이 두 개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안보리 제재만 아닙니다. 두 넘어서면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제재를 상징적으로 안보리 제재라 그러는데 사실은 네.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여한간에 퉁쳐서 이 두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단지였습니다. 네.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예.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네.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완제품을 남측으로 빼는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완제품을 빼는 과정 속에서 이 교류협력 속에서 제재와 충돌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음. 개성공단은 북측 땅에 있고 네. 법인도 북측의 법인입니다. 네. 다만 소유자가 남측 사람일 뿐이에요. 네, 네, 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개성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예.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을 하면 예. 제재와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메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죠. 북측의 내수시장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DPRK든 메이드 인 개성이든 관계없겠죠. 관계 없는 건가요? 다만 중요한 건 남과 북이 같이 일하잖아요. 예. 남측의 사장이 들어가고 남측의 네.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북측하고 네. 같이 만들어가지고 북측의 내수시장 공급을 해요.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평화를 담보할 수 있고 그건 되겠죠. 경제 협력도 네. 가능하고 네. 북측의 경제 문제 해소될 것이고요. 예. 남북이 뭔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남측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네네. 그렇게라도 우리 기업들은 하고 싶다는 것이죠. 왜 자산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하고 싶고 북측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당연하죠.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제재하고 무관하고 제재를 무관하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뢰 회복의 장치가 된다는 것이고 이게 가동이 되면 예. 제재하고 아무 무관하기 때문에 현재 교착 국면을 그러면 풀 수 이거가 있는 되면 소위 말하는 금융활동 금지돼 있고 전혀 무관합니다. 벌크 캐시 이런 문제랑 전혀 무관합니다. 없는 돈 문제가 거래되지 않는데도요. 돈이 개입 안 돼도 되죠. 북측 노동자들에게 꼭 달러를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되잖아요. 이미 벌크 캐시 문제는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북측 노동자들에게 꼭 달러를 줘야 됩니까? 다른 생필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것 가고 저것 가고 우리는 그렇죠. 이용하게 해준 그거만 받아오면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네. 받아오는 게 되는 거네, 그죠? 예. 네. 방법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개성공단을 말입니다. 네. 남북의 과학기술협력, 농업협력, 네. 축산협력, 임업협력, 남과 북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24시간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당으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그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협의하는 것이고 기술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제재 못 하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자 이거죠.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말이 되거든요. 당연히 말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말이 되는데 그럼 이게 현실화 안 되는 거는 우리 이사장님의 설득력이 부족한 건가? 이게 왜 안 되는 아니죠. 겁니까? 이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여하한 간에 제재와는 무관하게 미국이 예. 남과 북이 뭔가 따로 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아니까 네. 미국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건 미국의 저는 국익이잖아. 그죠? 이 말씀이에요. 예. 그건 미국의 국익이니까 네. 때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충돌될 때는 네. 우리 국익 중심에 좀 정책적 판단을 하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를 좀 가만히 놔두겠나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만약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맞죠? 네. 그 공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공포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진짜 뭐라 그런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다.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우리 국익 중심의 정책 실천을 하자. 그건 정당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 그런다라면은 진짜 미국은 우리를 쫄로 보는 거 아니냐. 진짜 뭘로 보는 거냐. 그건 그대로 대응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자. 호갱으로. 예. 그러니까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백악관이 아닌 그 밖에 한식집에서 네. 대접했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의 무기를 엄청 샀더라고요. 보니까. 한심한 짓이죠. 진짜 한심한 짓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호갱. 야, 저렇게 사주는데 나가서 한식 대접 안 하면은 그건 고객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야 진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분명히 그 필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방법도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과연 지금 이게 국익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맞죠. 국익을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분단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 분단의 주체는 남과 북이에요. 네. 근데 최초에 누구에 의한 분단이었을까? 사실은 분단은 말입니다. 네. 외세가 갈랐잖아요. 그렇죠. 외세 갈랐죠. 좋은 말로 외세예요. 네.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일제가 네. 자신들의 분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획하고 거기에 부안했던 국제적 패권 외세들이 네. 있었죠.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분단대립을 당했죠.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건 마찬가지죠. 네.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올해 안에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평화협정을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 땅의 주인 주체들이 전쟁 끝내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전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반대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이게 분단의 본질이죠. 이걸 진짜 안다면 개성공단의 문제, 교류협력의 반대의 문제, 분단 극복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은 결국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체제 유지가 국익적 전략인 그들과의 이해관계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분단에 기생했던 세력들, 그 분단체제 기득권 세력들. 그 비리 예, 군부, 맞습니다. 군사작전권 맞습니다. 찾아오는데 반대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말로 똥별들. 네, 35년 식민 지배 시기에 네, 일왕 네. 일제에게 충성했던 그들이 예. 역사 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분단 체제를 예. 수립함으로써 생존하려고 했고 살아남았고. 예. 그 생존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분단 체제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전 현 상황이 최근에 계속 부동산 문제도 사실 다 여기 다 끼는 것 악순환이다. 같아요. 네. 그 모든 예. 적폐중의 근본 적폐가 결국 우리 사회의 적폐중의 근본 적폐의 물적 토대가 분단 적폐더라. 분단 체제는 그 모든 물적 토대의 환경이더라. 이 분단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평화의 질서로 만들지 못하면 이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래서 적폐중의 근본 적폐로 분단 적폐를 얘기하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미얀마 사태를 보면 거기는 이제 종족 문제를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 군부가 부패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이게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의 분단 적폐와 그 미얀마의 인종 적폐를 가지고 결국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또 어떤 군부의 힘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탄압해온 역사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전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조로 바꾸는 것은 예, 가능한가요? 북, 미, 중이 협상의 주체이지만 우리는 네.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진짜 아니, 주장해야 될 참여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그거 갖다가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주장해야죠.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네. 저는 평화협정보다도 네, 꼭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종전의 문제, 네, 전쟁 상태의 종식, 예, 종전의 문제. 예. 무슨 뜻이냐? 이 한반도 땅은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유지하고 있는 전쟁의 땅이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오래된 전쟁,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50년 이후에 71년 전쟁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 상태라는 걸 몰라요. 휴전협정 체제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태예요. 자, 우리가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이라고 봤을 때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은 내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 성원 전체의 생존권을 유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된 권리, 주권자의 권리로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전을 하자 이거죠. 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는 북미 중 3자가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전 단계에서 전쟁을 끝내는 문제는 네, 야,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어. 우리의 전쟁 더 이상 하지 않겠어라는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너네들이 왜
휴전 협정의 조인 당사자들 아니면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미국 이야기한다? 그런 주장 할 수는 있어요. 네. 야, 이 땅의 주인은 우리야. 전쟁을 끝내겠다 말이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대처하는 것은 그래, 너네들이 협상을 해라.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되겠어. 이미 4.27 판문점선에서 남과 북은 종전 선언을 하기로 했고 네. 우리는 실천하겠어. 야, 우리가 종전 끝내겠다는데 니들이 왜? 니들이 계속 전쟁하고 싶어? 너네 땅 가서 해라. 우리는 전쟁해야 되겠어. 이건 주권자의 권리야. 종전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네. 주권자의 권리예요. 근데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전이 되면 눈앞에 있었던 적이 사라져요. 동포가 오롯이 동포로 존재하게 되죠.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선언은 70년 전쟁 상태를 끝냈다는 이야기는 네. 단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적 없던 평화의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화를 더욱더 공고화하는 것이 평화협정의 문제예요. 종전은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범국민적으로 국회도 시민사회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유엔 총회 온라인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 그랬죠. 네. 종전의 문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 그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놈들이에요. 이쪽.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것은 우리 주인은 권리인데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종전에 반대해? 저는 종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역적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당연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네. 종전은 절대 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종전을 우리 국민들이 주인된 권리로서 다 이야기하자. 너나 나나 다 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를 높여버리면 미국은 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4.27 판문점 선언은 실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그 오랜 어떤 소위 말하는 반공교육의 그 후가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쟁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은 북한은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 아니죠. 예. 안보에 대한 피로감은 제가 볼 때 그 남한보다 북한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력이라든지 맞습니다. 인구라든지 그러니까 군복무 우리는 지금 2년 하는데 10년 거기는 합니다.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그 선군사회라는 게 알고 보면은 농사도 짓고 저 연습도 하고 그 왜 북한은 왜 겨울에 포 쏘냐고 얘기를 하니까 김종대는 한 얘기가 있어요. 여름에 일해야 돼. 농사 밭에서 농사 일하고 농한기에 쏘는 거야. 김종대 의원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북측은 진짜 북측은 네. 미국과의 전쟁을 진짜 끝내고 싶어합니다. 즉 네. 분단 체제가 가르쳤던 것 중 하나였죠. 전쟁이 국가 전략의 나라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북측은 여하간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해요. 그래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겠죠. 북한 비핵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그 80년대 말에 남한이 그 미국의 해구산 나라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그때 말도 못하고 지나갔지만 종전 평화는 남과 북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데 네. 분단 체제, 전쟁적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미국의 군산 복합체 네오콘들의 무기를 팔아야만 되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국익이고 우리의 국익은 종전 평화다. 그러면 우리의 종전을 주장하자. 매우 심플한 이야기를 국민들이 상식으로서 이해하고 종전을 이야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나라는 제가 볼 때 밖에도 팔지 말아야 되지만은 내수도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총기장 자꾸 나는 거 보면 진짜 연간 네. 4만 명이 네. 미국인의 총기 사건을 죽습니다. 네. 4만 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에 사실 이 방송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우연히 왔다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지인들 만나서 낚이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낚이셔서 왔는데 방송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다음에 또 술 드시러 오셨다가 시간 되시면 오늘 또 오셔가지고 못다한 얘기 또 하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신 진짜 고맙습니다. 네네. 이후에 네. 2, 30분 말고 네. 2-3시간 네. 쭉 잡아가지고 예.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도 예. 종전평화를 예. 외치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네. 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이게 할 게 있는데. 아, 예, 시간인데. 구독, 좋아요. 예. 필수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인데, 저희는 미디어제트고요. 네. 우리 김진영 이사장님, 김진향. 김진향, 예. 예, 이사장님도 김진향 김진향 TV. TV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아주 알찬 내용들로 그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향 TV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